안녕하십니까. 전략교실 6장부터 9장까지 발표하게 된 37기조의 첫 번째 발표자 심우신입니다. 저는 6장 승리를 가져오는 경쟁 전략부터 9장 룰을 바꾸는 이노베이션 전략까지 심우신, 이학선, 홍상혁, 최고봉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승리를 가져오는 경쟁 전략은 란체스터 법칙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영국의 수학자 데이비드 란체스터에 의해 개발된 란체스터 법칙은 군사 전략에서 사용되는 모형입니다. 란체스터 법칙은 두 가지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제곱 법칙입니다. 이 원리는 전투에서 상대방의 병력이 줄어들면 상대방의 전투 능력도 제곱으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병력이 반으로 줄어든다면 상대방의 전투 능력은 4배나 감소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비례법칙입니다. 이 원리는 전투에서 상대방의 병력이 감소하면 나의 병력도 일정 비율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병력이 3분의 1 줄어들면 나의 병력도 3분의 1 감소합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결합하여 란체스터 법칙은 전투에서 상대방의 병력이 나의 병력보다 클 때 상대방의 병력이 줄어들어 그 감소의 비율이 큰 경우 전투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란체스터 법칙을 적용한 두 명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나폴레옹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란체스터 법칙을 군사 전략에 적극 활용한 일본의 군사 전략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론적인 전투 원리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전쟁에서 대담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펼치며 그의 전쟁 전략은 란체스터 법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란체스터 법칙의 제곱 법칙을 근거로 작은 규모의 군대가 더 큰 규모의 군대를 공격할 때 상대방의 전투 능력을 억제하고 병력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상대방의 전투 능력을 제곱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는 선멸전술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병력을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일본의 군대는 상대방의 군대를 두 부대로 분리하여 작은 부대를 먼저 공격하여 상대방의 전투 능력을 제곱으로 감소시킵니다. 그 후에 큰 부대를 공격하여 상대방을 섬멸하는 전술입니다.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맞춤 전략을 통해 적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공격하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란체스터 법칙을 통해 적의 병력을 상대방의 전투 능력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렇게 란체스터 법칙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략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으며 전쟁에서 일본의 군사 전략에 대해 평가와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두 그림 모두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의 그림인데요. 나폴레옹은 란체스터 법칙을 군사 전략에 적용하여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왔습니다. 그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상대방의 작은 병력을 격파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병력을 빠르게 감소시키며 상대방의 전투 능력을 제곱으로 감소시키는 란체스터 법칙의 원리를 잘 활용한 것입니다. 여러 전략에 뛰어났던 나폴레옹 역시 란체스터 법칙을 이용해 대규모 군대를 이용하여 단숨에 유럽을 제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미술이 정치적 선전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하는지 알았던 나폴레옹은 실제 자신이 생 베르나르 고개를 넘는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의 그림들을 그려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려고 선전하는 전략을 보이는 등 전략적으로 위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6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입니다. 마이클 포터는 경영학자로서 경쟁 전략이라는 책에서 기업이 경쟁 상황에서 성공적인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을 분석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 전략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전략의 장단점을 분석하였습니다. 1. 비용 경쟁 전략. 기업이 경쟁에서 성공하려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경쟁이 실력, 기술력, 브랜드 인식 등 다양한 요소에 의존하였지만 마이클 포터는 비용 경쟁을 통해 더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 효율적인 공급망, 효율적인 제조 방식 등을 활용하여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차별화 전략. 비용 경쟁이 어렵다면 기업은 차별화 전략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에게 독특한 가치를 제공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 제품 디자인, 기술 혁신, 고객 서비스 등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3. 집중 전략. 마이클 포터는 차별화나 비용 경쟁이 어려운 산업에서는 특정 세그먼트에 초점을 맞춘 집중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업이 선정한 세그먼트에서 고객의 요구에 더욱 집중하여 제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쟁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은 경쟁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 이론은 현재까지 많은 기업들이 성공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포터는 경쟁 요인을 5가지로 요약했는데요. 1. 산업 내 경쟁 요인. 산업 내 기업 간 경쟁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인입니다.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의 가격이 낮아질수록 기존의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등의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공급자와의 협상 요인. 기업의 원자재 및 부품, 공급자와의 협상 능력은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급자와의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량 구매 등의 혜택을 얻는 등의 전략을 통해 기업은 공급자와의 협상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구매자와의 협상 요인.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질수록 기업은 소비자와의 협상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요구가 높은 특정 제품의 경우 기업의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진출 기업의 위험 요인. 기존 시장에서 새로운 기업이 진입한 경우 기업은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기업은 특허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5. 대체 서비스 및 서비스의 위험 요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기업은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략의 교실 18번째 이야기는 블루오션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블루오션 전략이란 경쟁력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에 대한 경영 전략입니다. 블루오션이란 말이 처음 알려지게 된 건 90년대 유럽경영대학원 인시드의 김희찬 교수와 르네마 보안 교수가 논문을 통해 발표하였고 이후 2005년 블루오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기존 시장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이전에는 레드오션이라 불리는 기존 시장 경쟁 구도에서 경쟁자들과 함께 높은 경쟁과 수익률을 다투었지만 블루오션은 이와 달리 낮은 경쟁률과 높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블루오션 전략은 주로 2가지 방법으로 시장 창출을 시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조사와 고객의 니즈 파악, 창의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존 시장의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니즈와 경쟁자의 제품의 분석, 기술 혁신 등이 필요합니다. 블루오션 전략을 성공적으로 시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고유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높은 수준의 실행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출처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신속히 파악하는 사고의 프레임을 갖춰라. 맥킨지의 창시자인 제임스 맥킨지는
과거의 기록이라 여겨지는 회계와 재무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경영도구로 만들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맥킨지사 후 회사는 두 번의 큰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후임인 마빈 바우어는 기업의 도산은 CEO의 정보 부족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계사를 CEO의 조언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환은 프레더릭 글룩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전략에 관한 프로젝트와 조직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전략에 관한 프로젝트로 개발된 프레임인 PMS는 시장을 분석하여 성공의 열쇠를 추출하고 자사의 현재 능력과 성공의 열쇠의 차이를 파악한 뒤 실행 계획을 작성, 피드백을 실시하는 프레임입니다. PMS는 업계 내에서 성공의 열쇠라는 요소를 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석과 비교하여 현실적인 시장 상황에 입각한 판단이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조직에 관한 프로젝트로 개발된 맥킨지의 7S는 전략과 조직을 바꾸면 실적이 개선된다는 관점을 스킬, 스텝, 스타일, 시스템, 공통된 가치관이라는 추가적인 5가지 요소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사고의 프레임은 컨설턴트의 부족한 경험을 보완해주고 신속한 논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사고 프레임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수평적이고 평등한 조직 구현입니다. 조직이 유연성을 가질 때 좋은 의견이 사장되는 것을 막아주며 성공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프레임워크 개발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돕는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성공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 성공기업의 비밀을 추출해 개념화하라. 보스턴 컨설팅 그룹 창업자인 브루스 핸더슨은 작은 전기회사와 대형 전기회사 두 곳의 근무 경험을 통해 작은 전기회사가 대형 전기회사를 뛰어넘는 성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익률이 낮은 제품 라인을 포기하고 이익률이 높은 제품 라인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 브랜드 유입과 소규모 업체와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대형 회사들은 이전까지 호황으로 인해 성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없었으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경험 곡선과 PPM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경험 곡선 개념은 업계 내의 점유율이 높을수록 제조 횟수가 많아지며 많아진 제조 횟수, 즉 경험 횟수가 증가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것에 착안되었습니다. 실제로 전동공구 회사인 블랙&데커는 신제품을 처음부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험 횟수를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비용까지 절감하였습니다. PPM은 제품을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한 매트릭스입니다.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을 축으로 하여 캐시카우, 개, 퀘스천 마크, 스타 4개의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성장률이 높은 퀘스천 마크나 스타 분야에 투자하고 성장률이 낮은 캐시카우나 개 분야는 선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의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찾아 매각하고 성장 분야에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다각화가 이루어진 사업을 재구축할 때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메리칸 스탠다드는 PPM 개념을 활용하여 도산의 문턱에서 기업 랭킹 5위까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 두 개의 개념은 완벽하지 않으며 특히 경험 곡선은 모든 기업이 활용할 경우 이득도 없는 기업 간 손실만 발생하는 진흙탕 싸움이 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단순 4가지의 카테고리는 범위가 넓어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미국 기업의 위험 요소인
일본 기업의 강점과 성장의 원동력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성공적인 전략 모델이 되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1. 서로 다른 기업의 비교를 통해 그들의 경쟁력을 추출하고 2. 시장의 성장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며 3. 비용 삭감을 회사의 성장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공기업을 분석하여 성공 요소를 추출해 기업 사업 계획에 반영시키는 전략을 고안, 제시하였습니다. 3. 매출 증대를 위한 현재의 방안을 찾아라. 세계 최대 가구점으로 꼽히는 회사 중 이케아가 있습니다. 스웨덴 가구 업계 내 경쟁이 없어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파고들어 저가이면서 좋은 품질 가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케아는 첫 번째, 자재의 대량 주문 및 대량 구입을 통한 큰 폭의 할인, 두 번째, 조리식 가구로 부피를 줄여 운송비 절감, 세 번째, 고객 직접 운반, 네 번째, 고객 직접 조립, 다섯 번째, 낮은 마진으로 다량 판매, 이 다섯 가지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케아 사례 같은 뛰어난 마케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필립 코틀러는 이러한 공통점을 이론 정립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 사람입니다. 필립 코틀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고객을 발견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라 마케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고객을 이익을 가져다주는 고객이라는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립 코틀러는 효과적 마케팅 실현을 위해서는 조사, STP, 마케팅 믹스, 실행, 관리의 다섯 단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제품, 가격, 유통 채널, 프로모션을 계획해 실행에 옮긴 후 피드백을 함으로써 효과적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케팅은 경영 개선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마케팅 부서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그 성공률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직의 변화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라. 호경기의 뒤에 듀폰이 느낀 위기. 아래 도표는 듀폰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듀폰은 1802년 설립되어 2세기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룹이며 그 역사의 중간중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의 변화를 꾀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듀폰은 세계 1차 세계대전에 화약 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종업원이 5,300명에서 8만 5천 명이 될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때 사장이었던 듀폰은 오히려 전쟁 이후 수요가 사라지게 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최근에 있었는데 바로 마스크입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마스크 공장에 식약처,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 직원들을 공장 파견하여 통제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인당 몇 개의 제한적 배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는 한편 업체들에게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정부에서 비축물자 등으로 증설 및 증원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과 다르게 과잉 공급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았고 결국 업체들은 줄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듀폰의 성견지명은 더욱 와 닿습니다. 다시 듀폰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듀폰은 전쟁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각화 초기 듀폰은 다음과 같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개별 제품과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 부재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대형 기업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표에서 알 수 있듯 듀폰은 최근까지도 사업 비중을 변화하며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엘프리드 챈들러 보이는 손을 통해 잉여 자원과 신규 시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시어스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농가 카탈로그 회사였던 시어스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불황으로 실적이 떨어지자 신규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고 자동차의 대중적 보급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분석, 교외의 값싼 땅에 대규모 주차장을 가진 점포를 여는 방식으로 소매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앞선 일련의 사례들은 결국 챈들러가 직능별 조직이 갖는 한계를 기능별 조직으로 변화시키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우리나라 JYP 엔터테인먼트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원더걸스의 해외 시장 진출 실패 이후 내리막을 걷던 JYP는 조직 변화를 통해 트와이스 등 그룹의 성공을 이끌어낸 케이스를 사업 부재를 통하여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은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부터 나온다의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략은 플랜이다, 즉 의도된 전략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과 전략은 패턴이다, 즉 실현된 전략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는 흔적이다 라는 두 주장에 대해 헨리 민츠버그는 우발적 전략이라는 표현을 통해 실행된 전략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의도된 것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가 모이고 그때마다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전략의 일관성이나 패턴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전략을 결정하는 플랜과 우발이라는 두 다리가 긴밀히 연결되어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민츠버그는 그의 저서 전략 사파리에서 우측표와 같이 다양한 전략들을 학파대로 분류하였습니다. 위에 1번 디자인 학파, 2번 플래닝 학파, 3번 포지셔닝 학파는 전략이 플랜이라고 생각하는 학파였습니다. 5번 인지학파, 6번 학습학파의 경우 개인이 전략 형성의 핵심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6번 학습학파의 사례로 든 혼다의 경우 맥킨지의 리처드 파스칼에 의해 더욱 발전 검증되었는데 그 히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다의 미국 시장 진출 초기 당시 미국 시장은 대형 오토바이만이 있었는데 혼다 오토바이의 부족한 성능은 초기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거리만 이용할 수 있는 소형 오토바이의 수요가 있었음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소형 오토바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혼다의 미국 소형 오토바이 시장 진출에 집중하였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영혁신으로 매력적인 환경을 구축하라. 게리 아멜은 그의 저서 경영의 미래에서 현대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의 성공과 그로 인해 빼앗긴 것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두 가지에 대해 21세기 기업의 경영관리 목표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 개의 회사를 예시로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로 홀푸드마켓의 팀 단위제, 두 번째로 직위와 상사가 없는 고어텍스의 이익을 올리는 것과 즐기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사례. 마지막으로 70, 20, 10의 법칙을 채택한 구글의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성공 기업은 어떻게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하멜은 경영의 미래에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신속한 전략 변경이 가능한 조직을 만들어라. 두 번째, 사원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세 번째, 사원들의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멜은 이를 혁신의 단계로 표현하였는데 업무의 혁신은 제품 서비스의 혁신으로, 이는 곧 전략의 혁신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영관리의 혁신에 이른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혁신은 각각 독립적인 형태로 기업의 성공에 공헌하지만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가치 창조 능력과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 힘든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그에 져서 경영의 미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회사의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그 장점을 가능성 있는 시장에 접목시키고 투자하여 스스로의 미래를 성공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8장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